시진핑의 야만과 중국의 군사 현대화로 인해 대만 합병 노력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조 바이든이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면 군사적으로 개입하겠다고 약속하자 그의 발언은 중국으로부터 거센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이 계속해서 잘못된 길을 간다면 믿을 수 없을 만큼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말은 전쟁에 대한 경고로 이해될 수 있다. 같은 날 중국과 러시아의 핵폭격기는 일본 근처에서 합동훈련을 가졌습니다. 이는 미국과 중국 사이의 나선형 군사 메시지 교환 중 가장 최근에 이루어진 조치입니다. 이는 또한 중국이 향후 몇 년 내에 대만을 합병하려고 시도할 수 있다는 미국 동맹국들뿐만 아니라 워싱턴과 대만에서도 점점 더 우려가 커지고 있음을 반영합니다. 한때 인도 태평양에서 미군을 지휘했던 퇴역제독 필드 데이비스는 이번 10년은 특히 지금부터 2027년 사이가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중국의 군사력이 놀라울 정도로 향상되고 시진핑의 정치력 발전이 있고 중국이 앞으로 직면하게 될 장기적인 경제적 도전 때문입니다. 무력으로 대만을 점령하려는 중국의 위협은 1949년 국민당 정부와 군대가 대만으로 도망친 이후부터 있어왔지만 본토 내전에서 패한 후 중국은 오랫동안 경제적 유인과 정치력 압력을 통해 대만을 자국 궤도로 끌어들이는 데 주력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많은 대만 정책 위반자들은 중국 공산당이 더 이상 이 조치의 효과에 대해 희망을 품지 않고 군대가 급속히 현대화됨에 따라 시 주석이 곧 전쟁에 나설 수도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대만은 지난해 바이든 당선 직후 주목할 만한 위험한 핫스팟이 됐다. 당시 중국 전투기는 대만 인근에서 작전 중인 미국 항공모함에 대해 모의 미사일 공격을 가했다. 그 후 몇 달 동안 중국은 군사훈련 빈도를 높이고 대만 근처를 피해가는 전투기와 폭격기의 규모를 늘렸습니다. 데이비스는 지난 3월 상원 군사위원회에 내년 6개월 이내에 중국의 대만 공격 위협이 현실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미국의 한 고위 관리는 파이낸셜 타임스와 시진핑이 섬을 장악하려는 아이디어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 이후로 그러한 경고는 점점 더 일반화되었으며 중국 침략에 대한 대응에 대한 바이든의 발언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이는 또한 섬을 보호하는 방법에 대한 대만과 미국 간의 교류의 변화를 촉발했습니다. 수년 동안 미국은 대만의 이러한 위험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일 것을 거듭 촉구했지만 대만 정부와 군대는 대응이 느렸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은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신호가 되었습니다. 대만 고위 관리들은 이웃 국가에 대한 러시아의 공격이 대만 자체가 직면한 위협을 부각시켰다고 말했습니다. 위험은 시진핑이 올해 말 세 번째 임기를 시작한다는 사실에서 비롯된다고 말했다. 중국의 이전 헌법에 따르면 국가는 10년마다 새로운 지도자를 갖게 되며 대만 통일이라는 역사적 사명도 차기 지도자에게 이양됩니다. 하지만 국가 선교가 개인 선교로 바뀌면 위험도가 높아진다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이 모든 것을 스스로 결정하지 않았다면 우크라이나 침공 결정을 내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시진핑도 그런 오판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대만에 대한 잠재적인 위협이 다시 주목받게 되었지만 양측 사이에는 한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즉, 대만에 대한 중국의 전쟁은 미국에 대한 전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1979년 대만에서 베이징으로 외교관계를 전환하면서 대만과의 상호방위조약을 대만관계법으로 대체했다. 이 법안은 미국이 대만에 필요한 무기를 제공하고 미국의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무력이나 기타 강압 행위에 저항할 수 있는 미국의 능력을 유지하도록 요구합니다. 과거의 미국인들은 자신의 헌신 수준에 대해 항상 모호했습니다. 중국이 군사력 사용을 고려하는 것을 방해하고 대만이 독립을 공식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미국은 양측 간의 전쟁에 참여할지 여부를 밝히기를 거부했습니다. 이러한 모호함은 바이든 하에서 크게 감소했습니다. 최근 일본을 방문하는 동안 한 기자가 대만을 방어하기 위해 무력을 사용할 의향이 있느냐고 묻자 미국 대통령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가지다.
그것이 우리의 약속입니다. 백악관은 일부 분석가들이 실수로 간주했던 바이든의 이전 유사한 발언과 마찬가지로 대만에 대한 미국의 정책이 변하지 않았다는 점을 서둘러 정정했습니다. 그러나 대만과 미국과 동맹을 맺은 국가의 고위 관리들은 바이든이 중국이 미국과 성회할 수도 있다는 점을 보다 분명하게 신호함으로써 중국을 저지하려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대만 고위 관계자는 바이든이 미국의 전쟁 옵션이 배제될 수 없음을 보여주기 위해 정치적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의 경우 미국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미리 말했다. 그러나 중국이 군사력이 대만을 점령할 준비가 된 수준에 도달했다고 느끼면 단순한 경제적, 재정적 제재 사용은 더 이상 효과적인 억제력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중국은 미국이 군사적 행동을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절대 믿어서는 안 됩니다. 침략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사행동의 정확한 시기와 중국의 진정한 의도는 여전히 치열한 논쟁의 대상입니다. 데이비슨이 중국의 공격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날짜는 2027년으로 인민해방군 PLA 창설 100주년이다. 2020년 1월 중국 공산당은 2027년까지 100년 군사건설 목표 달성을 보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으며 이를 통해 군 현대화를 가속화하고 중국군이 사이버전과 스마트 전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는 목표를 다시 강조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2027년을 새로운 이정표라고 부르는데 이는 중국이 이전에 사용한 표현이다. 지난해 중국군에 대한 미 국방부 연내 보고서는 만약 그것이 현실화된다면 PLA의 2027년 현대화 목표는 대만 전쟁 발생 시 중국에 더 신뢰할 수 있는 군사 옵션을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분석가들은 데이비슨이 선택한 일정에 대해 의구심을 표명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발언한 지 1년 후 타이베이와 워싱턴의 정부와 군 관계자들은 지금부터 2027년 사이의 기간이 실제로 위협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10월 추거정 대만 국방장관은 PLA가 2025년까지 대만을 공격할 수 있는 완전한 능력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상황은 정말 제가 40년 넘게 복무하면서 본 것 중 가장 위험한 수준입니다. 군대에 라고 국회의원들에게 말했다. 최근 미국 국가정보국장인 에이브릴 헤인즈는 의회에 대만이 지금부터 2030년 사이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고 말하여 데이비슨의 긴박감을 지지했습니다. 인도 태평양 지역 총사령관인 존 아킬리노는 최근 파이낸셜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침공은 대만에 대한 중국의 위협이 추상적이지 않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말했습니다. 대만 전문가들은 2024년과 2025년을 특히 위험한 두 가지 이정표로 간주합니다. 대만의 사실상의 독립유지를 주장하는 민주진보당이 2024년 초 차기 총선에서 계속 승리하거나 시진핑이 차기 총선 이후 미국에서 정치적 공백을 느낄 경우 시진핑이 무력을 행사할 유혹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이들의 분석이다. 2024년 말 선거, 워싱턴 소재의 싱크탱크인 미국 기업연구소 아메리칸 엔터프라이즈 인스티튜트 위 국방 전문가 맥켄지 이글레는 중국이 언제 대만을 공격할지에 대해 두 가지 의견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데이비슨이 언급한 최대 위험 시기를 믿는 사람들과 언젠가 중국을 억제하고 패배시킬 수 있는 능력을 구축할 시간이 아직 있다고 믿는 사람들 사이의 이야기입니다. 라고 이글레는 말했습니다. 그녀는 국방부 지도자들이 현재 몇 가지 우려사항이 있다는 점에 동의하면서 양측의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중기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기로 선택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행정부의 대만 위협평가에 정토한 한 관계자는 중국이 2027년까지 공격에 필요한 역량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데는 일반적인 공감대가 있지만 이는 의도나 행동의 문제와는 매우 다르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내 생각에는 중국이 특정 능력을 획득하는 것 외에는 언제든지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 같지 않습니다. 전쟁 시기를 논의할 때 이 부분이 언급되지 않았던 것 같다고 말했다.
잠재적인 중국의 침략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워싱턴과 타이페이가 성방어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이 바뀌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미국은 대만이 중국의 침략에 맞서 더 강해지도록 설득하려고 노력해왔습니다. 그러나 북한군은 여전히 중대할 시간이 더 많다거나 전면적인 침공에 대처할 필요가 없다는 가정하에 계획을 세울 뿐이다. 많은 대만 국방 전문가들은 이를 최악의 시나리오로 보고 있지만 전쟁을 넘어선 중국의 군사력 움직임, 대만 근처에서 중국의 빈번한 공중 및 해상훈련, 정보전, 심지어 해상 공세 등 이 대만의 저항 의지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타이베이는 수상함, 현대식 전투기, 조기경보 비행 시스템 등 이러한 움직임에 대응하는 데 필요한 군사 능력을 유지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제 미국이 반기 침공 위협에 점점 더 초점을 맞추면서 대만이 스스로 행동하도록 강요하고 있습니다. 미국 행정부는 대만의 대잠전 헬리콥터만큼 큰 무기 요청을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인들은 중국의 공격으로 인해 이 건물이 빠르게 파괴될 수 있고 귀중한 자원을 너무 많이 소모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대신 미국은 중국이 폐쇄한 침략과 점령 음모에만 사용될 이동식 미사일과 같은 작고 상대적으로 저렴하며 오래 지속되는 무기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대만 정부도 우크라이나 전쟁을 목격한 뒤 어쩔 수 없이 행동에 나섰다. 고위 관리들은 차이 잉원 총통 정부가 현재 중국의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의 회복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푸 트림 중 총리는 현재 4개월에서 1년으로 기본 군 복무를 연장하고 국방 예산을 늘리는 데 대한 지원을 약속했는데 이는 지금까지 국내 총생산, GDP, 위 평균 2%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상황에 전후한 한 관계자는 우리는 실제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 내부는 물론 미국과도 대규모로 철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는 우리나라를 더욱 탄력적으로 만들고 전시에 필요한 역량을 구축하기 위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고려 중인 정책에는 대만의 제한된 예비군에 대한 보다 빠르고 단호한 개혁이 포함됩니다. 중국의 사이버 및 미사일 공격이 완전히 파괴할 수 없는 분산 전력 및 통신 네트워크 구축, 명령 및 통제 시스템을 강화합니다. 전시에 필수품을 공급할 계획, 민방위의 행정적 책임을 부여합니다. 고위 관계자는 2025년부터 2027년까지 모든 것을 준비하는 것이 우리 목표라고 말했다. PLA가 한마음으로 침략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능력을 추구하고 있다는 공개 소식 등의 풍부한 증거가 있습니다. 이러한 능력 중 하나는 대만 해협을 통해 침략군을 수송하는 중국 해군 선박을 공격할 수 있는 잠수함을 검색하고 표적으로 삼는 것입니다. 2020년 9월 이후 대만 항공식 대구역 ADIZ으로 비행한 1543대의 PLA 항공기 중 262대가 대잠수함 항공기였습니다. ADIZ는 조기 경보 목적으로 감시되는 국제 공격의 완충 구역입니다. 2021년 4월 헬리콥터와 병사를 수송하는 대형 상륙돌격함인 PLA 해군 최초의 타입 07호 헬리콥터 상륙함이 취역에 들어갔습니다. 2개가 더 해상 시험을 시작했습니다. PLA 군우수대학 연구원의 기사에 따르면 이들 군대는 여전히 필요한 수송 능력이 부족하지만 항구에 접근할 수 없는 경우에도 민간 페리, 바지선, 부유식 플랫폼을 이용해 군대를 해안으로 수송할 계획입니다. 현재 미 해군 정보 장교 출신 퇴역 군인 마이클 다임은 중국 국영 TV 군사 채널 보도와 위성사진을 이용해 2020년과 2021년 여름에 진행된 2가지 관련 훈련을 존스 홉킨스 대학의 애플리케이션으로 분석했다. PLA는 대규모 해상 동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양안 군사작전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 선박을 동원하는 것은 매우 높은 위험을 수반하며 막대한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라고 다임은 작년에 연구 논문에서 썼습니다. 그러다 중국군이 압도적인 숫자와 손실을 견딜 수 있는 능력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효율성 및 소모와 관련된 많은 과제가 있습니다. 일부 분석가들은 대만 침공이 앞으로 수년 동안 PLA에 대한 중요한 도전으로 남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들은 훨씬 덜 복잡한 맥락의 캠페인에서 러시아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이 강조되었다고 말합니다. PLA가 선호하는 시나리오에서 원하는 것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하려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합니다. 전반적으로 군사 정복 시나리오 측면에서 러시아가 하려는 것이 가장 쉽고 중국이 하려는 것이 가장 어렵다. 고 MIT 안보 연구 프로그램 책임자인 테일러 프레벨은 말했다. 중국의 군사 전략에 대해 따라서 중국 지도자들은 상대적으로 간단한 작전을 수행하는데 러시아가 어려움을 겪는 것을 관찰하면서 PLA가 훨씬 더 복잡한 작전을 수행하는 능력에 대해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그러한 공격을 시작하는데 일시적으로 더 조심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대만 국방부가 지원하는 싱크탱크인 국방안보연구소 연구원인 수지연은 PLA가 어떤 조치를 선택하더라도 여전히 해협을 통해 선박을 통과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러시아 차량이 고속도로에 갇힌 것을 보았습니다. 대만의 시나리오에서는 바다가 고속도로이다 고 말했다. 그때가 바로 그들을 파괴할 때와 장소입니다. 중국이 실제로 침략을 시작할 수 있는 능력은 불분명하지만 군대의 급속한 현대화로 인해 적들은 불리하게 되었습니다. 중국은 군사 투자를 늘리기 직전이다. 미국이 국방 투자에 대한 접근 방식을 계속 유지한다면 그 기간 동안 양측 간의 격차가 빠르게 줄어들 것입니다. 라고 데이비슨은 말했습니다. 이러한 불균형은 상황을 더욱 위험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대만 군 관계자는 동맹국이 통제하는 섬의 미사일 시스템을 갖춘 중국 선박을 더욱 기동성 있고 위협적으로 구축하는 등 인도태평양에서 미국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계획을 실행하는 데 몇 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는 중국 공산당이 우리와 미국이 준비되기 전에 일찍 공격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고 말했다. 일부 분석가들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분투하는 모습을 보는 것도 베이징의 신속한 행동의 중요성을 보여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정치적으로 중국 지도자들이 미국이 대만에 대한 무조건적인 안보 공약을 이행했거나 연장할 것이라고 믿는다면 중국이 미국에 저항하려는 결의와 준비를 보여주기 위해 군사행동을 취하는 것의 가치는 이전보다 훨씬 커질 것입니다. 프라벨이 말했다. 일부 대만 정치인들은 미국과 중국의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어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월요일 야당 국민당 의장인 주 릴런은 워싱턴의 싱크탱크 그룹에서 미국의 관심이 아시아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주는 미국의 도움에 감사드린다 고 말했다. 하지만 앞으로 몇 년 안에 긴장이 줄어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